지금까지 절차를 쭉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첫 번째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각 준비 절차를 거칠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하라, 배당 요구하라,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하라, 이런 식으로 신청 채권자를 제한 나머지 권리자들이 이 빚잔치 절차에 참여하여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집행참가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각기일에 구체적으로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게 하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 매각가를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게 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기록, 대장상의 기록, 토지용객 확인서,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법원에 대하여 신청, 신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로 나온 이 부동산의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결론적인 서류로 만들어서 매수희망자들에게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는데, 그 최종적인 서류가 뭐라고 했죠?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했죠. 그죠?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걸 작성하여 매수희망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정한 기일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을 실시해서 이것이 유찰된다고 하게 되면 최저가를 저감하여 다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한 날에 다시 실시하는데 여기서 또 유찰되면 또 다시 최저가를 저감하여 다시 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매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의 세매각입니다. 최저가를 저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하여 만약에 이것을 5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매각기일에 5억으로 이것이 실시되었습니다. 아무도 참가한 사람이 없어서 입찰불능으로 되었습니다. 즉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를 저감하여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최저가를 만약에 3억 5천으로 30% 저감하여 다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 A, B, C 이런 사람들이 참가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여기서 4억 3,800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 낙찰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 A가 4억 3,800에 낙찰받았으면 이것으로 매각기일의 절차가 종료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주일 후에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A에게 매각을 불허할 것인지를 정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각 결정기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각 결정기일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어제 살펴봤습니다.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게 되면 다시 하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을 허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다시 일주일이, 매각 결정기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 자, 매각 허가 확정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 예컨대 B가 A에게 매각 허가는 안 된다. 나한테 매각 허가해야 된다. 또는 A가 나한테 매각 허가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매각 불허가 해달라. 라고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그 이의 제기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겠죠. 그래서 적법한 것이, 자, 이의 제기가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겠죠. 또 법원 자체에서도 자, 이의 제기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 매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 제기가 없다든지, 또 이의 제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 자체가 이유 없다든지,
또 법원에서도 조사해봐도 특별하게 이것이 매각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나면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이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왜 두느냐면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므로 매각 허가가 확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 허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매각 허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 기한을 대금 언제까지 지급하라라고 하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개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허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각 허가 확정되고 나면 그럼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서는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하여 이를 낙찰자에게 언제까지 나머지 잔금 내라라고 통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금 납부 기한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대금 납부 기일 제도였습니다. 대금 납부 기일 제도. 그러다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 납부 기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일과 기한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대금 납부 기일이 만약에 6월 20일이다라고 한다면 6월 20일 그날에 대금 내라 이 말이에요. 기일 그 말은 그날에 대금 내라 이 말이에요. 대금 납부 기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6월 20일로 정해졌으면 6월 20일 이때까지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언제까지 대금 내라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서 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대금 납부 기일 제도를 취하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금 납부 기한 제도에서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 기한을 6월 20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6월 20일에 내야 되거든요. 그 만약에 이 대금 납부 기한을 만약에 5월 25일 날 정했습니다. 그 통지를 낙찰자에게 대금을 잔금 나머지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내라라고 통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6월 20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도 되는 거죠. 근데 6월 20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6월 20일 그날에 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대금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내도 되는데 굳이 빨리 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빨리 낼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자, 경매는 경매 절차 내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하자를 다투어야 돼요. 경매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경매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때는 경매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절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절차,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 절차, 그 다음에 인도명령 절차 등의 나머지 후속 절차들이 존재합니다만 이거는요 뒷설거지 절차이고 경매 절차는 일단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에 경매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다투고자 하게 되면 경매 절차 끝나기 전에 다투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경매 절차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자가 있다라 하더라도 경매 절차 하자를 다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내가 낙찰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이해관계니 나는 매각기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 또는 여기서는 이 경매 절차에 다른 어떤 하자가 흠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심사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설령 이 절차 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더 이상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상태가 아니죠. 유동적인 상태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적인 이 상태를 빨리 조속하게 확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대금 납부 기한 중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대금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다 실전적인 필요성이 대금 납부를 왜 대금 납부 기한 중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겁니다. 자, 경매의 취하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경매의 취하나 취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의 취하는 낙찰자가 있으면 낙찰자 등 이해관계는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취소는 어떻습니까? 취소는 취하고 취소 구분되십니까? 취하는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취소는 법원에서 경매를 이것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거야. 이게 취소란 말입니다. 취소는 경매 기초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더 이상 이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실효시킨단 말입니다. 이때는 낙찰자 등 이해관계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경매 기초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경매를 취소하는 건데 우리가 전에 이런 거 배우셨죠, 그죠? 보세요. 압수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거를 X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여기서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1억 가지고 돈 받을 거 있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에 기초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에 있어서 경매 기초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때 채무자인 갑이 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부종성을 이유로 소멸하는 거죠. 그러나 저당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여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취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 저당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는 경매 기초가 상실되었으므로 경매 기초가 뭡니까? 저당권 아닙니까? 저당권이라는 경매 기초가 상실되었으므로 경매를 취소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낙찰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금을 완납하여 경매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는 이것이 취소 가능하다 그랬죠? 경매 끝나는 시점이 내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이 취소 시점이잖아. 따라 내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언제든 빚 갚고 등기 기록을 먼저 제출한다고 하면 경매가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대개 채무자인 소유자가 경매를 빚을 갚고 나서 경매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물건이 너무 괜찮은 물건일 때 좋은 물건일수록 그런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좋은 물건이다. 채무자인 소유자가 이 재산을 지키고자 할 열망이 큰 그 정도로 좋은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대금 납부 기한 종이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금을 빨리 내릴 필요성이 생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금 납부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했다가는 혹시 이해관계는 있을까 봐. 근데 대충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고, 그냥 얘기합시다. 서부정류장이라고 있습니다. 대구는 참 이상한 데가 뭐냐면, 이게는 정류장이 대개 보게 되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그냥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저 위에 동서울 터미널 2개 있잖아. 대구는 이게 동서남북에 다 있어 하나씩. 근데 꼭 반드시 동쪽에 있고 꼭 남쪽에 있고 그러지는 않아 또 이게. 그리고 각각 여기서 가는데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여기 이 버스 터미널 가야 돼.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되게 헷갈렸었는데 여기가 서부정류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서부정류장으로 이렇게 여기서 남대구 IC로 나가는데 이쪽에 저기서 서부정류장이 있단 말입니다.
대개 재래시장은 대개 오늘날 재래시장이 쇠퇴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는요, 재래시장이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여기 서부시장 뒤에 여기가 관문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문시장. 이름이 관문. 아,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서부정장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성주, 합천, 그다음에 고령, 저쪽에 거창, 함양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내려. 네? 대구 들어올 때 여기서 내리고 갈 때도 여기서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문시장이 재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관문시장 요 뒤에 있는 여기 뒤에 관문시장 쪽으로 들어가 여기서 이면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면도로 옆에 있는 땅이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요런 땅이 경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땅이 평당 한 600 정도에 이게 감정돼서 나왔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평당 600 정도에 감정돼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유찰돼 가지고 유찰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30% 저감하게 되면 그럼 6, 7이 48? 42? 제가 어제부터 왜 이렇게 산수가 잘 안 돼가 6, 7이 얼마? 42? 자, 평당 420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떨어지니까 30% 저감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600으로 감정된 것이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게 저평가됐다고 확신했냐 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에 땅이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 큰 길이 있고 근데 이 뒤에 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땅이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됐는데 도시계획선이 용도지역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분홍색, 여기는 요만큼은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계획서 여기 나오게 되면 이런 거 보는 방법 대충 아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색깔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가? 예?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서로 용도지역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작은 부분이 이것이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뭡니까? 100평이죠. 약 100평 이하라고 한다면 전체 넓은 곳으로 따라가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상업적, 요거는 주거적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게 330cm 이하야, 이게. 그걸 어떻습니까? 이거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전체가 상업지역이죠. 여기다가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도 다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인데, 여기서 평당 600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 우리를 도와줬던 저기 창원에 있는 이모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한테 그렇습니다. 야, 여기 아무래도 저평가된 것 같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조사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점심 먹고 한 2시, 3시 돼가 2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6시가 다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나중에 6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거 가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하면 좀 빨리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지 말이야. 어? 그거 뭐 어디 가서 놀다가 인제 오냐?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교수님 저 놀다 온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야. 그 왜 이제 교수님 조사도 왔습니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조사를 한 게 여러분 수준이 가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무 지도교수가 가서 조사하고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냐 이 말이야. 갔다 그래서 내가 미안해. 이거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 길로 내려가다면 이쪽에 여기서 옛날에 여기서 달성군청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달성군청이 있는데 달성군청으로 가는 이쪽에 여기보다 한참 더 떨어지고 용도지역도 여기만도 못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전에 여기가 이것이 평당 1200에 거래됐답니다. 그럼 이거 말도 안 되게 좁하게 된 거죠. 이게 평당 1200에 거래됐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평당 1500에도
매물로 나온 것이 없답니다. 평당 1,000억에 호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물로 나온 것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낙찰받아야 되는 거지. 저평가돼도 너무 크게 저평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떨어져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2회차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들어가가지고 이때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초반대로 500 한 20만 원 평당 520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낙찰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여기 지금 현재 호가되고 있는 게 평당 1,500에 호가되고 있는데, 예? 그 여기에 평당 520에 낙찰받아서 아주 낙찰 잘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해가십니까? 네. 얼마나 좋은 물건을 낙찰받았는지. 그런데 그 낙찰받은 제자에게입니다. 낙찰받고 나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왔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신청 채권자가 여기서 대구은행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에서 여기서 채권액이 한 4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한 6억 얼마 정도 해가지고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4억 5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 지금 이거를 낙찰받았는데 평당 520 정도에 낙찰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채무자 측에서 채무자의 갑 측에서 사람이 저희 낙찰받은 저희 제자한테 왔답니다. 와가지고 그 왔다 그러길래 갑이라는 사람 보낸 사람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왜 깜짝 놀라서 왜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 측에 있는 뭐 대리인이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낙찰자인 저희 제자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거 돈을 갖고 경매를 좀 취하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동의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좋은 걸 이렇게 잘 낙찰받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냥 못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보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제자한테 어차피 취소 절차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야. 이 말 이해가십니까? 취하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못 해준다 그러니까 취소 절차를 갖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 동의 못 해준다고 빡빡하게 굽니까? 이러더라는 거야.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동의 안 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앓고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야 바보야 너 왜 그렇게 동의 못 해준다고 왜 그렇게 단언적인 얘기를 했냐. 그 상대방 급하게 몰아붙일까 그렇게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곧 다시 올 거다. 너한테 다시 올 건데 다시 오게 되면 절대로 동의 못 해준다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동의해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동의해준다고 하지도 말고 동의 안 해준다고 하지 말고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라 라고 했습니다.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게 되면 채무자인 소유자가 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그게 제일 바람직한 상태 아닙니까? 맞죠? 채무자인 소유자가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채무자 측에서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주겠다 이 말이지. 우리 대개 보게 되면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이래 하잖아. 그건 안 해주겠다는 생각이야 그거는. 말은 이제 그래서 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못 해준다라고 상대방을 급하게 만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자 여기서 매각허가 확정되기 그 3일 전입니다. 3일 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되게 되면 매각허가가 너 앞으로 떨어진 매각허가가 확정될 것이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되고 나서 다시 3일이 지나고 나면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하여 너한테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가 너한테 날라올 거다.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606페이지 보세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졌으니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매각 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통지서를 낙찰자한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요게 매각 확정되고 나면 3일 내로 여기서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금 납부 기한이 이때까지니까 이때 대금 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이 대구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채권액이 4억 5천이야. 갑이 이거를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게 되면 저기 지금 갑이 을에게 이거 다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밀린 이자 다 주고 앞으로 이자 꼬박꼬박 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4억 5천을 다 갚지 않아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겠지. 낙찰자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돈을 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잖아. 근데 취소는 다르잖아요. 취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무자인 소유자가 이 저당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하는 등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경매가 취소된다고. 그냥 봐주겠다 말만 해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갚겠다라는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취하는 돈을 다 갚지 않아도 취하가 될 수 있는 거지. 취소는 뭡니까? 저당권 등기가 말소돼야 되니까 이 대구은행의 신증 채권자에 대하여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돼. 그럼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아닙니까? 채무자인 소유자가 이 빚을 다 갚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여 저당권 등기를 법원에 먼저 등기 기록을 저당권 등기가 말소됐다는 등기 기록을 먼저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경매가 취소되는 거지. 얘가 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낙찰자인 내가 먼저 대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면 그럼 취소 못하는 거죠. 취소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시간 싸움이란 말입니다. 누가 먼저 요건을 갖췄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동의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급해질 것 아닙니까?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급하게 만들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빨리 지금 해가지고 모든 대금을 바로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자마자 바로 대금을 낼 준비를 미리 해놔라. 미리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고 나면 매각허가 확정되고 다시 3일이 지나고 나면 너한테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가 너한테 날라올 건데 그때 집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냈는데 그럼 그 다음날 낙찰자한테 이게 통지서가 오겠죠. 그때 당시에 내가 마치 그때 집에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송되잖아. 그 반송된 나중에 그 다음날 또 오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때 내가 집에서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받으라고 하지 말고 이때 내가 법원 경매계를 직접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 경매 5개다면 경매 5개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아직 지금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쪽에 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졌으면 내가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이걸 내가 직접 수령하겠습니다. 직접 수령하러 내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직접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가가지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직접 수령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담당 경매계가 있다가 아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보내줄 건데 뭐 와가지고 본접수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오신 김에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받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신 김에 받아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내가 대금 지급 통지서를 집에서 우편으로 송달받지 말고 법원에 가 직접 수령해라. 직접 수령하고 미리 돈 준비하고 있다가 수령하자마자 바로 대금 지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부동산을 이거를 낙찰받은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셨어요? 네. 좋은 물건일수록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좋은 물건일수록 채무자가 지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가서 조사한 결과가 여기 평당 600에 감정되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여기보다 못한 데가 평당 1200에 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평당 1500인데도 불구하고 통정 1500에 매물이 나온 것도 제대로 1500에 호가되고 있는데 매물이 나온 것도 없다고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 우리도 아는데 우리보다 여기에 이게 저평가됐다는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야? 갑이 더 잘 알겠죠.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것을 헐값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하여 어떻게든 지키고자 노력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낙찰받았다. 내가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내게 된 게 아니죠. 경매 끝나기 전에는 취하나 취소 등의 절차로 경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경매 절차가 이게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동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이 유동적인 상태를 확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대금 납부 기간 종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날이 잡히면 바로 대금 내라고. 빨리 대금을 내가지고 경매 절차를 조속하게 이걸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유동적인 상태에서 확정적인 상태로 종료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금 납부 기한 종기까지 기다려야 이때까지 해도 됩니다. 이때까지 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빨리 내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좋은 물건일수록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사건이 건축적인 건물을 위하여서도 법정사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축적인 건물을 위하여서도. 다만 건축적인 건물을 위해 법정사건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장차 이 토지 위에 어느 정도 어느 규모의 건물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되었고 그리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공사가 일단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완성될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사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몰라도 좋고요.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대금 납부 기한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때까지 정해졌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낙찰자가 대금 납부 기한이 여기까지로 대금 지급 기한이 여기다라고 정해졌는데 여기 해가지고 만약에 건물의 공사가 여기서 완성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건물 공사가 완성됐으면 이 완성될 건물을 위해 법정사건을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건물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기서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건물 공사 완성되기 전에 내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추후에 완성될 건물을 위하여서는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법정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확정적인 상태로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 지려고 하게 되면 대금 지급 기한 종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내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물건을 낙찰받았을수록 내가 대금을 빨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